안녕하세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자, 오늘 안홍구 김성수의 도둑잡기 1타 강사 시간입니다. 오늘 이 1타 강사 시간은요,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일 수 있는 사건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밀수꾼과 공무원들입니다. 밀수꾼과 공무원들이 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내용을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례와 함께 여러분들께 낱낱이 고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둑잡기의 기둥 안홍구 전 대구국세청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홍구입니다. 예, 사실 안 청장님께서 이 사건 오래전서부터 제보를 받으셨는데 도망 다니셨다고요? 그때는 처음에 제보를 할 때쯤은 나는 이 정치적인 사건으로 오해 아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당시에 이제 최순실 재산 찾기를 하고 해외에 다니고 이럴 때인데 그때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평택항으로 최순실 박근혜의 해외 자금이 독일을 통해서 평택항으로 차치기를 한다. 차치기를 한다. 그 차치기라는 게 독일에서 차를 사가지고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럼 독일 돈이 일단 들어가고 한국으로는 물건이 오잖아요. 잠깐만요. 근데 이 얘기는 최순실 쪽이 아니라 김건희 쪽 같은 얘기인데. 그때만 해도 최순실 얘기였어요. 예, 최순실. 근데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2012년도. 예. 그러니까 박근혜가 그때 막 대통령 될 무렵에 그때 선거 때예요. 그리고 막 윤석열이 결혼하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렇죠. 2012년 3월 13일인가요? 우리가 너무너무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죠. 3월 11일. 예, 그 결혼한 날을. 야. 그때 제보를 받고 이제 평택항을 이용한다. 그러면 중고차를 이용해서 국내에 와가 이거를 정리를 하는데 그럼 한국에서 팔면은 이제 현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돈은 독일에서 쓰고 국내로 들어와서 차를 팔아서 현금화해서 그걸로 이제 대선 자금으로 쓰일 것이다라는 제보가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사실 그쪽에 제가 관심이 처음에 있었는데 그 이야기하고 이쪽하고는 좀 다른 결이었고 그러면서 조금 검찰들이 막 등장하고 관세청이 등장하고 그래서 은행도 등장합니다. 은행도 등장하고 이권도 개입되고 그래서 이게 내가 보는 시각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순서는 사실 밀렸고 그리고 이제 쭉 이야기가 이제 우리 피해 기업으로 알려진 슈퍼마린인 경우에는 상당히 이 부분은 이제 심각했죠. 본인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 기업 개인의 어떤 피해 이거를 그것까지 내가 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나 하는 약간의 그때만 해도 조금 제가 주저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평택항에 엄청난 비위가 있다라는 소식은 이미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게 권력과 관련돼 있다라는 소식도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피해를 본 한 기업인이 있었는데 그 기업인과 그 사건이 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는 잘 몰랐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 그리고 또 그 기업 개인의 사례를 내가 굳이 들여다봐야 되나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최순실하고 이제 숨겨진 재산 찾아서 국민 품으로 돌려주자는 그런 운동을 하는 프란다스 기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성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개인 어떤 민원성 제보를 제가 일일이 다 반응을 하게 되면 제가 몸이 여러 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못 하는데 혹시 이 건도 어쨌든 내용을 듣다 보면 또 다 사정이 있어서 찾아오는데 그래서 내가 그 당시만 해도 조금 이 준비라든지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민원성에 내가 관여해도 되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조금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잘 모르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성수대로 해서 계속 이 내용들을 소개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홍구 청장님이 이 사건을 딱 꿰뚫어보고 한 방에 싹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재판이 2심 재판을 이 이성열 슈퍼마린 대표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재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 밀수꾼들이 공무원을 어떻게 이용하고 또 공무원들은 어떻게 밀수꾼들과 짬짬이를 해서 이권 카르텔을 만들었는지 이 부분을 이제는 정확하게 꿰어서 소개를 해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사를 해야 될 쪽이 피해자들을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주범들을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 얘기를 오늘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우선 설명을 조금 자락을 좀 깔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피해 기업의 이제 슈퍼 마린 또 슈퍼 코리아 이런 물류 회사하고 창고업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 공익 신고자 위치에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불의를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 계속 고발을 하고 하니까 이 도둑놈들이 재발이 저리거나 또는 이 귀찮아 죽겠는 눈에 가시를 이것부터 제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면 이런 사건이 생겼는지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 슈퍼마린의 이성열 대표라는 사람이 이 평택항에서 와 보니까 이 위치가 중국하고 상당히 가깝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자료들을 오늘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이니까 일단 평택항 여기부터 한번 보고 오자고요. 자, 평택항이 이렇게 지금 생겨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이 평택 여기 다리도 그렇고 항의 여러 가지 시스템도 그렇고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는 그렇죠. 최첨단 시설이 겸비되어 있는 그런 디지털 항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배가 이미 들어와서 여기에 딱 선적할 때부터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돼요. 모든 것이 다 감시가 되고. 근데 이제 그래서 밀수가 굉장히 어려운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렇죠. 여기 평택항이 이제 각항을 받기 시작한 게 이제 중국하고 거래 관계가 터지면서 맞습니다. 중국하고 엄청 가까운 거리잖아요. 인천항이나 이 평택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물류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이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택항을 이용한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또 개척했는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성열 대표죠. 이 평택항의 장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산항보다 훨씬 중국하고는 물류비를 절약하면서 오갈 수 있고 또 평택항이 만들어지면서 충분히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한적하고 그리고 여기가 그렇게 중국으로부터 보따리상들이 선호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따리상들이 들어와서 편안하게 물건을 갖다 넘기고 하는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열 대표는 평택항에 와서 여기가 중국과 무역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는 핵심적인 항이 될 것이다. 중심항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기업들을 여기다 유치를 갖다 막 한 거죠. 그 대기업도 사실은 돈으로 판단하면 부산보다는 서울하고 전국에 보내기 편한 데고 물류 비용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곳이 평택항이니까 이성열 대표가 그걸 꿰뚫어 보고 대기업들을 설득을 해서 사실은 평택항의 거래처를 만든 사람이 이성열 대표였다고 봐야 되죠. 이미 2008년에 이성열 대표는 평택항에 있는 영진 보세 창고라는 데를 운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보세 그때 월급쟁이로 아마 참여했죠. 원래 실무를 담당하는 사장이었죠. 그러면서 주로 대기업의 물량들을 창고가 이렇게 있으니 받아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원활하게 문제를 잘 해결해 주니까 대기업에서도 선호를 하고 또 창고 주변 창고 내 창고에서 모자라면 주변 창고까지 다 채워주니까 주변 창고 주인들도 좋아하고 이러면서 여기서 사업들이 터대를 잡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창고업자들은 막 덤핑하고 서로 막 출혈 경쟁하고 그리고 그렇게 뒤통수 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무원들이 장난치고 이런 것들이 많았던. 그러니까 이제 사실 평택항이라는 곳은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최첨단 시설로 이렇게 만들어놨을지 몰라도 이 항으로서의 기능은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 물동량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는 뭐 한적한 곳이죠. 쉽게. 그런데 그걸 어떤 의미에서는 개척한 이 이성열 대표가
들어오는 그 시점만 해도 대기업들이 여기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제 좀 이게 막 크게 활성화되면서 평택항이 중요성이 커진 거지. 그전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전에는 그리고 뭐 이제 창고비가 여기가 싸니까 일단 싼 맛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물건을 맡기려고. 근데 그런 사람 막 뒤통수 치고 막 갑자기 후려쳐서 벗겨먹고 이런 거 많이 해서 악명이 좀 있었대요. 네. 그런데 이 대표가 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2010년에 자기의 창고 슈퍼마린 종합물류를 설립을 합니다. 근데 그 위치를 한번 보세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와, 여기 항만이 저기 있는데 항만에서 가장 큰 도로를 따라서 중심에 도로 바로 옆이네. 도로 바로 이 큰 도로 바로 앞에 창고가 있는 거예요. 지정학적 위치로는 뭐 상당히 좋죠. 제일 좋은 곳이죠. 그리고 이제 워낙 그 일들을 갖다 열심히 잘 하고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이 창고를 만들 때 관리 대상 창고 그리고 하선 지정 창고. 이 하선 지정 창고를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요. 하선 지정 창고란 어떤 특혜가 있는 창고입니까? 그러니까 하선 지정 창고라는 게 관세청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이게 그 검사할 때 통관을 할 수 있는 뭐 엑스레이처럼 이렇게 통관을 하면은 이 안에 물건들이 입출이 안 되는 그런 물건들은 거기서 걸러주는 역할을 할 정도로 이거를 쉽게 말하면 관세청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는. 그러니까 하선이 되자마자 바로 그냥 물건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무슨 검사 같은 건 나중에 해. 창고에서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관리 대상 창고라는 게 보니까 직접 관세청이 이 창고를 전부 다 들여다보고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짜 이 관리 대상 창고로 지정받고 하선 지정 창고로 딱 지정을 받으면 다른 창고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월등 높아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창고를 탐내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특별한 창고였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보세 창고로 지정을 받았으니까 사실은 수입된 화물이 여기에서 딱 통관 절차를 거치는 동안 요 창고에 머물러야 돼요. 보세 창고에 머물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과적으로 굉장히 그 관세청에서도 나름대로 신뢰를 하는 그런 창고였다는 거고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신뢰를 하는 창고로서 처음에는 각광을 받아서 사업을 잘했다는 거잖아요. 예, 사진도 하나 있죠. 그 외형 사진. 그렇죠. 외형 사진 그다음에 있습니다. 여러 직원들하고 같이 PPT에 보시면 한번 보여주시죠. 직원도 꽤 많았어요. 저 보세요. 슈퍼마린 종합물류. 그러니까 저렇게 이미 2010년에 선두 주자로서 사업을 했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불행의 시작이 되는 한 회사가 이제 등장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름하여 선라이즈라고 하는 이름도 좀 특이하지 않나요? 일광이죠. 해가 떠올라.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다 그 생각나겠지만 해가 떠오르면서 햇살이 쫙 퍼지는 그런 장면이 떠오를 거예요. 그걸 깃발로 만들면 우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광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그 이미 우리 내리 속에는 이게 친일 기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들어오면서 선라이즈라는 회사가 특이한 회사예요. 이 뭐냐면은 재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외국에서 사가 옵니다. 그 사가지고 오면서 거기서 가공을 해서 그러니까 농산물을 수입해서 거기서 가공까지 할 수 있는 회사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세구역이라고 자유무역구역 거기서 가공을 해서 국내로는 들어오면 안 되고 외국으로 파는 회사예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그렇게 뭐 가공까지 전부 다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회사에서 그냥 바로 국내로 들어와 버리면 엄청나게 싼 가격에 물건이 풀릴 수 있으니까 가격이 교란되잖아요. 그럼요. 이게 우리 원재료라고 해야 되죠. 곡물이나 이런 종류들이 원재료가 그냥 들어오게 되면 관세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뭐 엄청나겠죠, 관세가. 270%에서 1000%까지 올라가요. 관세율이. 그렇죠.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국내에 있는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죠. 국내 농사 짓는 농산물을 해서 싼 거를 다 들어와 가지고 풀어버리면 우리 농산물 그 농산 짓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관세를 때려가지고 이런 수입을 막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국내로 안 들어가고 외국으로 가는 조건으로 가공을 해서 보낸다고 하면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세금을 27% 정도로 때렸다니까 1000% 받던 세금이 27%로 줄어드니까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국내에 유통시키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러면서 보니까 관세청 직원들은 이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270% 1000%에서 뭐 27% 8% 이거는 뭐 완전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그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관세청 직원들이 이거를 만약에 가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사업을 하면은 이거 우리 그 노후에 어마어마한 노다지가 될 수 있겠네. 해서 관세청 출신 오비들이 나와가지고 이 회사를 운영하는 걸로 만듭니다. 아이고. 그때부터 이미 도둑질할 결심을 한 거지. 그거 자체도 도둑질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기재부 관료들이 이러고 아는 기업들 잘 봐주고 있다가 엄청난 이권을 갖다 하나 대기업한테 몰아주면 그 대기업이 조그만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사장으로 딱 불러주고. 그렇죠. 뭐 이런 식의 그림이랑 굉장히 유사한 그림을 이 선라이즈라는 회사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관세청 입장에서는 관세청 출신 직원들을 하나의 먹고 사는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자금을 만들어주는 이런 회사로 이거를 키울 수도 있는 자기들끼리 사실은 그 몰래 만든 회사라고 저끼리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진짜 이런 게 진짜 도둑질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공무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이 되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니까 연금도 더 주고 퇴직금도 받고 퇴직금도 많이 주고 그러면서 너가 돈을 탐하지 말고 명예를 노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아니 그걸로 만족을 못 하는 거야. 내가 힘 있을 때 요거 뒷주머니 하나 차가지고 내가 조금 젊어서 퇴직하게 되면 저희 가서 일해가지고 월급 따따블로 받고 조금 나이 들어서 퇴직하게 되도 저기서 뭐 그 얹어주는 거 같고 뭐 내가 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회사를 갖다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시작되게 된 배경에는 이런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라이즈가 와가지고 어떤 못된 짓을 했는지, 그러니까 지들끼리 좋아요. 그런 식으로 특혜를 받는 기업을 그냥 만들어 놨으면 그 안에서 그냥 분에 맞는 월급 받고 그러면 그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게 나쁜 짓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나쁜 짓이 우선 첫 번째가 독점을 막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독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만들어 놓고 있는 그 자체가 지금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 자체도 돈이 되죠. 그 외국으로 팔아야 되는데 국내로 반출하게 되면은 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관세부터 시작해서 이건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밀수 아닙니까? 밀수죠. 관세를 갖다 떼먹는 거니까 밀수예요. 이건 완전 밀수죠. 예. 근데 밀수를 관세청 출신들이 이 짓을 하는데 그러면 이걸 보고 있는 그 사법 당국에서 이걸 관장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이걸 그냥 너 잘해 먹고 있네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원래는 이제 검찰 같은 데가 수사를 해야 되고 수사하면 관세청에서도 사실 감사를 한다거나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그러니까 그 감사를 해야 되고 감시를 해야 될 수사를 해야 될 기관에서 제대로 그냥 놔두고 할 게 아니라 뭔가 상납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아니면 자기들 가족들을 연관시킨다든지 거기다 취직을 시키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 돈을 같이 빨대를 꽂아서 같이 먹으면서 봐주고 하는 이런 악의 카르텔이 이 태동이 됐던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대장동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그 대장동에서 부산저축은행 그 사건 무마시켜가지고 1,805억을 갖다 꿀꺽하게 해준 사람들이 화천대유 만들어지자마자 1호 사원으로 막 이렇게 자기 자식들 꽂고 똑같은 일들. 그렇죠. 돈 받으려고 약속하고 차명으로 뭐 땅 사고 뭐 이런 짓들을 갖다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 선라이즈가 딱 등장을 해서 일단 여기서 관세를 갖다가 슬쩍 떼버리고 무역을 이제 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밀수를 해서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엄청난 돈을 갖다가 벌고 이걸 갖다가 이런 물량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뭐 보따리상들이나 다른 그 물류회사 같은 경우는 견딜 수가 없잖아요. 여기 가격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여기다. 실제로 주변에 있던 그 뭐 콩 같은 거 이 원료를 사가 와가지고 정상적으로 돈을 내고 반출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이거는 경쟁이 안 되니까. 왜냐면은 일단 사갖고 올 때 그 산 것에다가 1000% 관세를 물리고 그걸 갖고 와가지고 또 어디 가서 가공을 할 때 가공하는 인건비 뭐 이런 거 다 내고 그리고 그걸 포장하고 상품 만들어서 마진 붙여갖고 팔라 그러면 이런 물건이 와가지고 3분의 1 가격, 4분의 1 가격으로 팔리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주변에 이 평택 항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까지도. 네. 그래서 이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오지랖 넓은 이성열 대표가 주변에서 죽어나가니까 이건 그냥 두고 이 평택 항을 다 죽인다.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갔으면 괜찮은데 이걸 갖다 이제 고발을 하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세상에 신고한 건수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진들이 그 신고했던 내역들을 갖다 쭉 이렇게 정리해 놓은 사진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고발을 했더라고. 민원들 집어넣고 또 고소도 하고 특히 뭐 정부 차원의 신문고 뭐 이런 데다가 막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면은 사실은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민원이잖아요. 그 민원이 들어와서 선라이즈가 이렇게 하는데 니네 관세청이 또 선라이즈가 이렇게 하는데 니네 뭐 국세청이 뭐 이러면서 계속 민원을 넣으니까 정말 이 이성열 대표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표현하니까 굉장히 미안해지네요. 이들한테. 아니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랬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불법으로 해먹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누군가가 자꾸 방해를 하면은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치부를 알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고발을 하고 고소하고 이러면 계속 우리가 나중에 이제 꼬리가 밟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않겠나. 예. 근데 이 대표를 정리하게 되면은 일석사조 5조가 돼요. 일단 이 대표를 정리를 할 때 그냥 단지 이 대표 하나를 뭐 깡패 보내가지고 두드러 패가지고 쫓아내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뭐 그냥 쫓아내는 걸로 끝내겠지만 근데 저 사람이 또 이렇게 이렇게 쫓아낸다고 해서 민원이나 신고를 안 할 사람이 아니니까 아예 완전히 수술을 하려고 작전을 짠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창고가 아주 기가 막힌 창고가 있네. 요 창고를 먹으면 밀수를 너무 그러니까 선라이즈와 함께 이 슈퍼마린 창고까지 같이 가져가게 되면 기가 막힌 그런 밀수의 천국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세관원들은 다 여기를 보면서 우리 물건들이 잘 관리되고 있나 자기네들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선 지정이 되니까 밀수를 하려면 얼마든지 그 중간에서 그냥 장난을 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선라이즈의 이 그 가공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이용해 가지고 완벽하게 삼박자를 다 갖출 수 있으니까 이 창고를 뺏는 것이 굉장히 큰 이득이 되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귀찮게 하는 그 이성열이라는 그 슈퍼 코리아의 대표를 정리하는 게 첫 번째였을 거고요. 근데 보니까 정리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창고가 그냥 보통 창고가 아니라 배에서 바로 창고로 들어오는 그 바로 연결되어 있는 하선 창고, 관리 창고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는 데다가 그 기계가 다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그걸 또 위탁을 맡겨놨기 때문에 그 개인 기업한테 위임을 맡겨놨기 때문에 그걸 다 관리하는 감시 카메라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관세청 입장에서 보면은 슈퍼마린 관세청이 한패라고 본다면 봤을 때 자기들 오비들이 먹고 살면 그냥 자기들만 먹고 살지 않았을 거고 아마 현직들하고도 뭔가 이 주고받는 게 있었을 걸로 당연하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 관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좋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정리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걸로 일단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이성윤 대표가 저기 뭐 주변에 저 창고 땅 사놓은 것도 있고 그 창고 땅은 또 뭐 개발 부지에 들어가 있고 이런 여러 것들이 같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수술을 해보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사건들로 이 이성열 대표와
또 이성열 대표의 동생을 정리를 하는지 오늘은 이제 그 정도까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2012년 말서부터 2013년 그 사이 창고 업무와 무역 업무를 전담하던 민모라고 하는 그런 사장이 그때 당시엔 태경 농산이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농심 태경. 그러니까 농심의 자회사입니다. 예. 이 농심의 자회사인 이 회사에 신용장을 이제 빌려서 한번 써보자. 이제 그걸 설명을 잠깐 하기 전에 설명하기 전에 그 태경농산이 등장을 하는데 느닷없이 사람들이 왜 태경농산이 왜 등장하지? 태경농산은 어떤 회사인지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태경농산이라는 곳은 농심의 농심의 안에 라면 안에 보면은 그 스프 같은 걸 만들잖아요. 거기에 전부 다 그 농산물이 가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그렇죠. 거기에 무슨 뭐 곡물 같은 것도 거기서 그렇죠. 라면 만들어가면 그 파도 들어가고 그거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농심은 우리가 큰지 다 알지만은 그 속에 이 원재료를 공급하는 그 회사는 사실상 거의 모기업에 가까운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회사인 거죠. 그렇네. 이익은 사실 거기서 많이 나는 거죠. 사실은 라면값 내려라 그러면은 농심은 골치 아파요. 그렇죠. 근데 이제 태경농산 같은 경우는 전혀 상관도 없이 원재료로 잘 남겨 먹을 수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태경농산이 더 핵심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선라이즈라는 회사로부터 태경농산이 그걸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허. 야 그러면은 잠깐 이 선라이즈라고 하는 데가 결과적으로 독점을 잘하고 또 밀수를 잘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돈을 남길 수 있게 되면 태경이 떼돈을 버는 거고. 그래서 싸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태경하고 선라이즈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렇네요. 아니면 정상적인 물건을 받아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남길 수가 없는 거야. 실제로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농심에서 선라이즈를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라이즈라는 그 위치가 이 크게 보면은 태경농산이 선라이즈라는 저런 회사가 있어야 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토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상적인 가격 다 주고 사과가 오면은 별로 남는 게 없어. 게다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농심의 로고가요. 선라이즈예요. 농심 로고가. 네, 실제로 해가 떠오르는 장면이 농심 로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농심 왼쪽에 있는 저 마크. 저게 원래 히노 마루마루라고 해가지고 저 원이 지금 길쭉하게 변형을 시켰잖아요. 원래는 동그래. 동그란 걸 살짝 쭈그러뜨린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해의 떠오른 모양. 그거를 보여주는. 그래서 옛날에 일본에서 저걸 국기로 사용도 했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완전 일본 저 문양이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 문양을 쓰고 있는 이 회사와 선라이즈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 회사가 관계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그런 얘기죠. 그리고 사실 농심도 그 롯데 신격호 회장의 동생 신춘호 씨가 만든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일본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회사인데 초기에 다 일본 거 베껴 갖고 와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농심 라면도 일본 라면 베껴 갖고 온 거고. 그렇습니다. 새우깡 보세요. 봉지까지 똑같아. 그래서 선라이즈라는 자체가 사실은 이 농심하고는 뗄 수 없는 관계고 그 업체를 앞세워서 어떻게 보면은 농심이 뒤에서 다 관리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농심하고 태경농산은 한 몸이다. 그러니까 태경농산이 오히려 어머니 기업 같은 그런 기업이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조금 앞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런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기업한테 이익을 분여를 하면 이게 증여세를 의제를 해서 증여 간주로 하는 거죠. 증여로 간주해서 증여세를 매긴다. 일감 몰아주기. 특정 기업하고 계속 같이 거래를 하면은 자회사나 같은 회사의 주주가 같은데 거기다 이익을 주면은 때로는 이익도 분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돈 많이 주면은
이익을 저쪽으로 더 주는 거고. 그렇죠. 돈을 적게 주면은 이쪽이 이익이 더 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한쪽하고 계속 그렇게 주요 재료들을 거래를만 하면 이거는 한쪽을 키워주는 그렇죠. 역할을 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일감 몰아주기로 해서 의제 증여로 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우리 호방건설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었죠. 옛날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다스 현대자동차 그 왜 그 차를 실어 나르는 정의선이가 그걸로 인해 글로비스가 또 거의 사실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승계를 해준 것 같은 불법 승계를 한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런 게 삼성도 지금 에버랜드를 이재용이한테 줘서 그 승계하듯이 그런 기초 상장되기 전에 회사들을 상장되기 전에 주식을 쉽게 사게 해가지고 상장하면서 상장 차익까지 전부 다 녹여가지고 증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이 농심도 그런 게 아닌가. 태경농산이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는가 지금 의심이 되는데 일단 그 내용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예. 그런데 그 태경농산이 선라이즈하고 지금 밀착돼 있고 아주 밀착돼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 태경농산이 이제 불편한 거죠. 예. 선라이즈를 계속 문제를 삼으니까 태경농산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 슈퍼 마린가 슈퍼 코리아라고 하는 그 회사가 뭐 정말 어떻게 보면 듣보잡인데 회사가 와가지고 이거 진짜 괴롭히는 수준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한 일들이 여기 발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성열 대표는 사실 창고 업무는 이제 후배라고 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을 사장으로 둬서 사실은 뭐 원래 창고 주인이 회장이고 창고 운영은 사장으로 직원이 이제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름만 그렇게 붙여준 거죠. 대외적으로 사장으로 이름을 타이틀을 달아줘야 밖에서 활동하기가 편하다고. 실제 직원이죠, 월급쟁이. 그래서 그 사장이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태경농산이 그런 선라이즈와 관계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못했어요. 못한 상태에서 이 태경농산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때 이성열 대표는 하도 선라이즈 민원 넣고 평택광 그 관세청 직원들 뭐 또 식품검역조 직원들 못하는 것들 그런 거 계속 민원 넣고 신고 넣고 그러니까 이 지금 슈퍼마린, 슈퍼코리아 이런 쪽으로 이제 신용장을 쓰고 들어오는 것들을 갖다 계속 불이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코리아 이름 딱 달고 배가 딱 들어오면 일단 검역도 잘 안 해. 일부러 시간 끌어. 시간 하루를 끌을 때마다 그 불이익이 얼마나 커집니까? 그럼요. 이게 시간이 이 생물이잖아요. 생물은 자칫하면 큰일 나죠. 맞습니다. 그래 입항을 하고 창고에 들어갈 때까지 이 관리하는 시간을 지연시킨다든지 하면은 그러고 무슨 핑계를 대해 가지고 계속 검사를 늦춘다든지 검사를 하면서도 까다롭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 괴롭죠. 아예 장사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기 솔직히 때문에. 냉동인 뭐 홍고추 같은 것도 그걸 갖다가 검역을 할 때 홍고추 가격이 좋을 때 팔려고 갖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 검역을 해줘 버리고 막 이러면은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괴롭히니까 신용장을 이걸 다른 회사의 거를 갖다 좀 이렇게 임대를 해서 수수료를 주더라도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차에 태경농산에서 근데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처음에는 신용장을 이 슈퍼코리아하고 슈퍼마린이라는 그 회사들은 이미 거래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정상적으로. 그리고 신용장도 이미 나와 있었고. 당연하죠. 거래를 하면서 이제 신용장도 은행에서 신용장 아무나 기업이 나가가지고 신용장 열어달라고 하면 안 열어줍니다. 여기서 저 청장님 진짜 신용장이 뭐냐? 요거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신용장이라는 이거를 갖다가 좀 처음에 듣는 사람들은 뭘로 생각하냐면 무슨 쿠폰으로 생각해. 그래서 신용장을 누가 발부해주면 이 쿠폰 갖고 가가지고 야 이러면 돈 주세요 이러면 돈 주는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신용장이라는 거는. 신용장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LC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게 크레딧 오브 레터라고 해서 그냥 말하면 신용장이에요.
신용 레터예요. 그런데 이 신용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가 설명하면은 물건을 우리가 외국에서 사올 때 예. 우리가 직접 돈을 못 주잖아요. 직접 돈을 주려면 엄청 힘들죠. 뭐 그쪽 은행이랑 또 계좌도 만들어야 되고 그 계좌 만들라고 거기다 돈도 넣어놔야 되고 송금 보내고 송금할 때 또 얼마 이상 못 보내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들잖아.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주거래 은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은행에다가 너 나 신용을 믿지? 내하고 거래해 보니까 내가 은행 돈 잘 갖고 그랬지. 그러니까 나한테 신용장 열어줄래? 그러니까 그래 너 잘 거래했으니까 그럼 신용장 열어줄게.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외국에서 물건을 살 때 그 돈을 직접 안 보내고 은행끼리 외국에 있는 은행과 한국의 은행끼리 서로 돈을 먼저 줘. 이어서 신용장을 보내주면은 예. 신용 그 물건 할 때 돈을 줄 때 선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에다 실을 때. 예. 그럼 실제로 물건이 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건을 그걸 화물을 BL이라고 선화증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BL을 끊어서 배에다 선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선적됐다는 걸 확인되면은 은행에서 돈을 보냅니다. 그 확인한다는 그 증권이 선화증권. 그건 BL이죠. 그래서 은행이 그런 거죠. 야, 신용이 좋은 안홍구 회사. 이 안홍구 회사의 물건을 중국에서 산다 그러는데 중국에 있는 우리 이선영 PD 이름을 따서 선영은행 선영은행에서 이제 돈을 갖다가 받을 수 있게끔 이 은행이 원구은행이 딱 돈을 갖다가 주는 거죠. 돈을 갖다가 주면서 그 돈을 줄 때는 반드시 야, 물건 잘 실렸니? 그 증권으로 내놔봐. 그래서 그 증권을 확인하고 예. 그리고 돈을 갖다가 먼저 은행이 내주는 그거를 신용장이라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수수료와 예, 이자 그 사이에 걸리는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자를 은행들은 또 그게 사업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받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수입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 회사는 배가 딱 들어왔어. 물건 잘 들어왔나? 확인하고 그것도 이제 그 BL로 확인하는 거죠. 선화증권으로 마스터 BL로 확인해서 이 물건 맞게 들어왔습니다. 딱 그러면 그걸 확인한 만큼 돈을 내 주거래 은행인 원구은행에 돈을 집어넣으면 그렇죠.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중간에서 돈을 갖다가 그렇게 신용으로 거래할 수 있게 보증을 서주는 그런 먼저 돈 내주고 나중에 돈을 받아서 정리하는 이런 그렇죠. 걸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굉장히 큰 거죠. 그 돈을 대신 주고받는 은행끼리 주고받지만 네. 나는 한국은행에다 넣어준데 다만 수수료와 이자를 붙여서 주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보따리상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가 돈 빼갖고 가가지고 보따리상들은 직접 가가지고 그 현금으로 그뭐 달러로 달라가면 그러니까 달러로 줘야 되고 뭐 그런 거죠. 물론 얼마나 힘들어. 물론 우리도 외화 표시로 달라고 하면 달러로 달라고 하면 은행이 주지만 그거는 이제 다 환율 적용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고요. 이건 간편하잖아. 좀 수수료가 들어가고 이자가 들어간다 그래도 너무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갖고 오는 게 신용장인 거예요. 그렇죠. 신용장이 이 슈퍼 코리아라는 이 이성열 대표의 회사도 이미 그런 그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신용이 있던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장을 발급을 못하는 신용장을 발행을 못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후진 회사가 아니라. 그런데 왜 태경농산이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 부분은 좀 나중에 그 사실관계를 우리가 법적 문제와 따질 때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깊게 설명하는데 태경농산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태경농산은 원래 큰 회사잖아요. 거의 재벌 그룹이죠. 그러니까 태경농산이 신용장을 빌린 절차를 가졌다고 하면서 지금 문제가 돼 있는데 그 태경농산에 꼭 안 빌려도 됐던 거예요. 사실 그렇죠. 다른 회사에서 빌려도 돼요. 실제로 또 다른 회사에서 빌렸다가 다른 회사에 빌린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면 되죠. 돈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무슨 근데 본인이 했더니 슈퍼코리아라고 이름 붙어 있는 걸 계속 방해를 놓으니까. 이제 슈퍼코리아라기보다는 관세청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슈퍼마린을 선라이즈를 자꾸 괴롭히는 되니까 이거를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죠. 계속 뭐 관세청이 여기 개입되는 거예요. 그렇죠. 관세청이 계속 검수라든지 뭐 그 기관을 지연시키고 이 슈퍼 코리아라는 이름만 있으면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일부러 관세청이 일부러 그렇게 시도를 한 거죠. 맞아요. 아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성열 대표가 그때 당시에 초반에는 이제 자기네들 회사가 뭐 너무나 좀 신뢰도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작은 회사들이 슈퍼코리아의 신용장을 빌려서 쓰기도 했대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회사들도 전부 다 불이익을 당하는 거야. 똑같이 물건이 안 들어오니까 늦어지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걸 다 생각할 때 그럼 한번 신용장을 좀 신뢰 있는 회사 거를 빌려서 써보자. 그래서 괜찮으면 그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계속 늦어지고 이러면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면 태경농산은 재벌 그룹이기도 하고 예. 그 태경농산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은 통관이 쉽게 되고 하니까 아 이거 태경농산하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처음에 접근해 온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태경농산을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의도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 처음부터 관세청 직원이 그렇게 통관 지연을 시킨 이유가 아 이거 우리 LC로서는 우리 신용장으로는 통관이 잘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다 태경농산에다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것이 맞아요. 첫 번째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래서 이걸 갖고 셋업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거 미리 다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예요. 계획 범죄죠. 그래서 처음에 관세청이 괴롭혀. 그래서 괴롭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이거 좀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할 때 태경농산이 접근해 오는 거죠. 그렇죠. 예. 직접 직접 접근 안 합니다. 또 어떤 한 사람을 세운 거죠. 그렇죠. 직접 접근하면 너무 눈에 띄잖아요. 네. 그리고 직접 접근할 리가 없는 일을 하면 일단 의심을 하죠. 의심을 하죠. 그런데 아닌 것처럼 하면서 중간에 사람을 끼워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이 남성 유통이라는 데가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이제 오늘 이제 등장인물만 오늘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본격적인 그 수법과 이 뒤에 부분은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등장인물을 알아야만 성격을 알아야만 어떤 방식으로 얘들이 도둑질을 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남성 유통이라는 그 회사를 세워가지고 느닷없이 우리 너 힘들지. 정말 봐주는 것처럼 너 지금 통관 잘 안 되잖아. 그렇지. 너 이름으로 하는 게 안 되는 거야. 그럼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 태경농산 있잖아, 그 큰 회사. 나도 해봤어. 그리고 내가 그거 전문이야. 내가 브로커야, 그 전문. 그렇게 신용장 잘 이렇게 해주고 내가 뽀찌 좀 받으면 되니까. 아니 그냥 이걸로 한번 해봐. 나도 좋고 너도 좋잖아.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니까 예. 이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 통관 빨리 하는 것이 지금 제일 우리 그렇지. 시급한데 예. 태경농산 뭐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 해야지 예. 하고 이제 했는데 그 내용을 슈퍼코리아 쪽 직원하고 짰는지 이미 짰어요. 제가 보기엔 이미 짰어. 짰는지 아니면 몰랐는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단정을 하지 말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부터 이제 단정을 해도 되겠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예, 지금 녹화되는 날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이제 또 재판이 있거든요. 거기서 거의 결론이 날 것 같아서 예, 지금 아직까지는 짰는지 어쨌는지 모른다. 어쨌든 모르는 상태에서 그 지금 태경농산하고 그러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성열 대표의 그 직원이었던 자도 그 사장이 같이 그쪽하고 뭔가 짬짬이가 돼 있었을 가능성을 지금 강하게 의심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보면은 이쪽 직원이면 이쪽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태경농산 쪽 마치 그 증인으로 나서 가지고 오히려 이성열 대표를 지금 협박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죠.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도 했어요.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성열 대표가 다 시켰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 이러면 진짜 지금 우리 저 대장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동일한 거예요. 유동규가 제가 다 죄를 저질렀어요. 이재명 대표가 시켰어요. 그리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우리 저 용희 형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켰고 돈 갖고 오라 그랬어요. 진상이 형님이 나한테 이랬어요.
형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하는 것만 해도 나한테는 영광이었어요 이러면서. 근데 그래 되면은 제일 먼저 처벌을 당사자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주장하면 내가 범죄를 저질렀어. 자백했으면 제일 먼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처벌을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처벌을 왜 안 받죠? 그 사람들이 자백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자백했으면 자기 그 범죄를 저질르는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은 처벌을 안 합니다. 이게 이제 검사들의 수법이 같다는 거죠. 예, 수법이죠. 자, 지금 약간 좀 샜는데 예.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슈퍼 코리아하고 이 선라이즈하고 그 직접 관계 빠지면서 선라이즈는 뒤에서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선라이즈는 여기서 보면 선라이즈를 고발했기 때문에 선라이즈가 이 슈퍼 코리아를 공격할 줄 알았는데 예. 공격을 안 하고 태경농산이 뒤에서 앞에 하소연을 시켜가지고 여기 일을 꾸미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꾸미고 있는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성열 대표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 잘 되는 줄 알고 신용장 개설 잘 돼서 물건 잘 들어오는 줄 알고 예. 기다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체포돼. 그러니까. 참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갑자기 사건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그 밀수꾼과 공무원들이 함께 결탁해서 한 회사를 어떻게 날려먹었는지 그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 사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셋업 범죄를 이 공무원들이 저지를 때 어디 관세청 한 군데만 동원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일단은 검찰도 동원된 것으로 거의 확인이 되고 있죠. 지금 이제 그 태경농산에서 예. 이성열 대표 슈퍼 코리아 쪽에 이 회사에서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라 슈퍼 그 회사 이름 대표가 이제 이성열 대표는 그 당시에 원래 회장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그 동생이 이름으로 회사 이름을 이제 대표를 바꿔놓은 거죠. 예. 바꿔놓고. 그거 한번 등기부등본이 있거든요. 그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등기부등본 이런 걸 보여주시면 예, 확실히 아실 것 같아요. 그게 2013년도로 예. 아까 잠깐 2013년 12월 11일자로 슈퍼마린, 슈퍼코리아 두 회사 모두 이제 그 정해 보십시오. 예, 저런 식으로 다 이영렬 이분이 이제 동생이에요. 이영렬이 동생이고 동생. 어머니가 윤 윤희자 님으로 돼 있죠. 예.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 이름으로 이제 대표를 바꿨는 이유가 이제 공익 제보를 해야 되니까 예. 잘못하면은 자기가 대표로 있으면서 이거를 신고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은 개인적인 사적인 그 민원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대표를 그만두고 이름을 뭐 실질적인 대표는 이성열 대표지만 예. 그 내용을 그 동생과 어머니로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계속 그 공익 제보를 하기 시작하면서 싸움이 시작된 건데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검찰이 누가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누가 했냐면은 태경농산이 자기들 물건이라고 하면서 아까 그 신용장 예. 빌려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이거 우리가 산 물건인데 얘네들이 횡령을 했어. 아유 기가 막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용장 빌려갖고 우리 물건을 갖다가 우리가 갖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물건 전체가 자기네 물건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 물건을 일부 창고에서 무단 반출해 갔으니까 횡령이다. 그러면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사건에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핵심 부분인데 누가 사왔느냐에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태경이 직접 사가 와가지고 태경농산이 자기들이 사가 와가지고 창고만 빌려가 이었다 하면 창고비를 주고 그럼 자기들이 물건을 창고에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슈퍼마린에서는 이거를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누가 갖다 팔았다. 그 물건이 지금 안 남아 있어요. 그럼 횡령이 맞아요. 횡령이 맞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태경물산이 아니고 슈퍼 코리아가 사가지고 슈퍼마린 창고에 넣어놨다. 그러면은 슈퍼 코리아에서 팔아도
횡령이 아닌 거죠. 자기 물건을 자기가 파는 거니까. 뭐가 문제야? 지금 여기에 지금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 과정을 우리가 오늘은 다 볼 수가 없고 예. 이제 이 과정들 가지고 검찰이 고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검찰 이제 태경농산이 횡령으로 고소를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해요. 이 내용을 보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수사를 해서 고소를 하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은 고소한 사람 검사가 죄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가 기소를 할 때는 태경농산의 물건이 맞다. 그거부터 입증해야죠. 그걸 입증해야 돼요. 네. 그런데 얘들이 횡령을 했다. 네. 그러면 태경농산의 물건이 맞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돈을 직접 주고 샀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저 총장님 집에서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도둑 저 목걸이를 훔쳐갔어. 그러면 집주인은 제일 먼저 목걸이를 산 영수증부터 보여주잖아요. 내 거라는 걸 증명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목걸이를 착용하고 다녔을 때 사진 이런 걸 보여주죠. 자 이거 보세요. 내가 산 목걸이야. 그런데 저 자식이 가져갔잖아. 저 자식 도둑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심플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이 물건을 자기 거라고 검사도 입증을 해야 되고 태경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충격적이게도 그 입증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태경 거야 라고 시작을 했다면서요. 지금 태경 거를 전제로 하고 그게 어떻게 돼 말이. 근데 이제 그 이유가 LC가 끊어져서 이제 외국에서는 그냥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 신용장이 끊어져 가지고 돈 거래가 되잖아요. 예. 그럼 은행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제시하면 돼. 예. 근데 그거를 제시를 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자료를 우리가 못 보여주니까 예.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료를 그러니까 가지고 좀 이거 깊이 설명을 해야 될 그렇죠. 부분이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 검찰이 한패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까지 연루가 돼 있구나. 처음부터 선라이즈를 고발하는 거를 문제를 간세청이 삼을 이유가 없죠. 간세청은 그거를 감리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오히려 아 그래 고마워 이렇게 보고를 해주니까 고마워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공익 제보자로 포상까지 해야 된대요. 이걸 당연하죠. 밀수로 해서 간세가 그만큼 빠져나갔잖아요. 예. 그럼 그 간세 빠져나간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탈세 보상. 10억이 빠져나가는 걸 잡아줘서 10억을 추징할 수 있었다. 예. 그럼 그 중에 일부를 보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줘야 되면 너무 고마워야 되는데 오히려 고발을 해. 관세청이. 고발을 할 뿐만 아니라 아예 통관 자체를 지연시키고 사업을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리고 검찰은 이렇게 고발되니까 제깍도 수사를 해가지고 바로 그냥 구속부터 시켜놓고 사람을 구속부터 시켜놓고 그냥 다 모든 걸 짜맞춰가지고 이런 수사를 하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증거를 갖다가 이렇게 대줘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성유통이라고 하는 브로커도 자기가 자기 증거 내놔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뭐 공범이라고 하는 슈퍼 마린 창고 사장인 정모 사장도 자기가 증거를 내줘야 되고 그리고 은행도 증거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증거들이 이성열 대표가 밝혀내는 거지만 다 가짜야. 예. 다 가짜야. 이제 그거는 오늘 그러니까요. 이제 전체 다 한패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청장님. 지금 전체로 보면은 이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는 자기들이 감시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어떤 특정 기업을 위해서 가짜 고발을 했는 거를 또 그거를 갖다가 기소를 하고 거기서 오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증거 조작이 돼 있는 증거 다 조작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증거 조작을 다 그대로 인정을 해. 그걸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판사도 그런 거예요. 판사도 이런 입증 내용 자체가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검사가 기소한 내용을 사실로 전제하고 예.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1심에서는 태경 쪽에서 했는 그거를 그대로 인정을 대전제로 두고 판결이 내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심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자료들을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LC와 BL 그리고 창고에서 빠져나가는 과정 그다음에 자금 현금 흐름 같은 걸 보면 그 금방 나오잖아요.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안홍구 청장님이 했던 명언을 되살려서 그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이런 경제적 범죄, 이게 뭐 사기든 횡령이든 이런 돈이 관련되는 경제적 범죄는 돈의 흐름을 쫓아가야 되죠. 예, 그럼 돈의 흐름만 그거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예. 어떻게든 돈은 말이 없고 예. 간 기록들만 자취를 남긴다고요. 그렇죠. 그럼 그 돈을 따라가면은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대장동 사건도 부산저축은행에서 나온 돈을 누가 썼어요? 누가 썼냐고. 이재명이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50억 클럽 그럼 왜 돈이 얼마나 왜 갔는지. 그러니까 50억을 왜 사람들이 나눠 받았냐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50억씩 막 줘?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일을 했으니까 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돈이 갔는지 안 갔는지. 그렇죠. 약속만 했는지. 예. 그 시간이 아직 안 돼가 못 줬는지. 그렇죠. 이미 더 줬는지. 그런 것들을 따라가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데 예. 지금 여기도 보면은 말뿐이야 말뿐. 말 주장하는 것 가지고 그냥 예. 그대로 기소를 했어요. 검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검사는 죄가 있음을 입증해야 될 입증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예. 아무나 말만 듣고 그러면 그 어떤 문제가 생기자 만약 이게 문제가 된다면 고소한 사람이 무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고예요, 사실. 이거는 무고입니다, 사실. 무고로 이건 무고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완전히 지금 이런 식으로 피해를 줬으면은 피해 보상도 다. 피해 보상까지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재판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역대급 정말 국가 범죄입니다. 역대급 국가 범죄가 진행된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조목조목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건 처음에는 관세청 직원들이 자기 노후에 벌어먹고 살만한 작은 회사 하나 만드는 것처럼 시작을 했죠. 그러면 그 회사가 다 발각됐으면 이제 그거 닫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 정도의 양심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솔직히. 그 처벌 받고 뭐 그렇죠. 정상적인 영업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이 선라이즈라고 하는 회사는요, 중국의 그 아주 농약을 갖다 범벅을 해놓은 그런 농산물들까지도 싸게만 갖고 오면 되니까 무조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애들이 먹는 라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거 담당하라고 식품검역소 같은 데가 있는데 그런데 다 짭짭이 돼 있었어. 그걸 고발했는데 나라에서 포상을 못 줄 망정 이 사람의 전 재산을 갖다 빼앗고 폐인을 만들다시피 한 그런 사건 다음 주에 증거로 우리가 설명을 낱낱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사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진짜 제가 참 여러 가지로 참 만감이 교차하거든요. 진짜 이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언제서부터 이성열 대표가 뭐 더 탐사라든가 이런 데를 갖다 찾아다녔냐면 벌써 한 3년째 되는 거죠. 3년 동안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제서야 그나마 희망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나라에서 그냥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감시받지 않은 권력의 무서움 반드시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는 철저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세상에 지금 국가권익위가 대장동에서 돈 먹은 사람한테 국가 권익만 찾고 자기들 개인 권익만 찾는. 그렇죠. 국가권익위원장이 대장동 연루자가 위원장이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이런 국가 범죄 사건을 더 기억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무리 한 말씀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 배경 설명만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관세청과 검찰 수사당국 그리고 은행 이런 데서 이 사건들을 왜 저렇게 자기들 이익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데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도 꼭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안홍구 김성수의 도둑잡기 1타 강사 시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 기대해 주세요. 물러갑니다.